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사 회생하게 된 이재명 대표는 첫 당무로 강서구청장 선거를 챙겼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라며 반격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에선 사법부가 개딸에 굴복했다는 반응이 나왔죠. 세력이 더 공고해진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외상값은 계산할 것이란 발언도 나왔는데 영장 기각의 파장, 추석 밥상 민심의 향배,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화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헤드라인 보시고 추석 귀성 귀경길 표정부터 전해드립니다. 9월 27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본격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쉬는 날이 늘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공항도 북적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은 안 된다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은 당대표여서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환율 흐름이 주요국과 비슷한 흐름이라면서도 시장 불안이 나타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초등교사와 관련해 학부모 2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4년 동안 16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에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에 대해서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추방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7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사실상 8년 가까이 감소세입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귀성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귀성객들로 붐볐는데요. 넉넉한 한가위를 만끽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을 오선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귀성객을 가득 태운 열차가 들어옵니다. 일찍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손을 잡고 줄지어 내립니다. 갖가지 선물로 두 손은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2년 만에 내려왔고 오랜만에 마스크 빼고 그냥 신나게 내려온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내려갔으니까 어머니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시장도 가고. 손주를 얼싸안는 할아버지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낸 직장인들에겐 가족을 볼 수 있는 추석 연휴가 꿈만 같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좀 갔다가 좋은 시간 좀 보내고 명절 때 같이 시간 보내고 한 이틀 있다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고속버스 터미널 대기실도 평소보다 북적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귀성객은 더 많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이동에 지칠 법도 하지만 얼굴엔 피곤함 대신 기쁨이 가득합니다. 부모님 뵈러 왔고 부산에 오는데 차도 막힐 것 같고 내일 오면 표도 없을 것 같고 해가지고 오늘 미리 왔어요.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이동이 예상되는 인원은 4천여만 명. 힘든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어머니 품 같은 고향을 찾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엿새 동안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시죠. 몰려드는 귀성객과 여행객으로 공항은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계속해서 임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저마다 양손엔 선물을 가득 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늘길을 통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가니까 형제들도 만나고 싶고 좀 기분이 즐겁죠. 항상 가서 본다는 게.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의 관문, 제주공항에도 종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제주엔 귀성객과 관광객을 합쳐 모두 28만 5천여 명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를 맞아가지고 같이 함께 지내려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제주도에 여행 왔습니다.
엿새간의 황금 연휴로 지난해 추석 때보다 쉬는 날이 늘면서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천공항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든 탑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줄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휴 전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하루 평균 17만 3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의 3배로 코로나19 이전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4박 5일 상하이 여행 갑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마침 추석 때 이렇게 다 같이 가족 여행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신경 써줘서 여행을 데리고 가줘서 기분이 좋고 그냥 신납니다. 중국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게 기대됩니다. 연휴 기간 김포와 인천 등 전국 공항 15곳의 이용객은 287만여 명. 김포와 김해는 연휴 첫날, 제주는 다음 달 1일, 인천공항은 2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6시쯤부터 전국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줄기 시작했지만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저녁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일부 구간은 새벽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한다면 부산까지는 5시간 50분, 대구 4시간 40분, 광주 5시간 10분, 강릉은 2시간 45분이 걸릴 예정입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이른 아침부터 귀성 행렬이 시작되며 오전 11시에서 12시쯤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저녁 8시에서 9시쯤에나 조금씩 풀릴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강한 반발을 쏟아냈습니다. 당 대표여서 정치적 고려를 해준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역설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영장 심사는 본안재판 이전의 절차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는 차질 없이 이뤄질 거라고 후폭풍을 경계했습니다.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닙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재판 이전의 절차입니다. 저희가 보강에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었던 검찰 수사팀에선 유례없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되는 부분을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장 보고를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심사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정당 대표 신분을 거론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적시해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직격했습니다. 칼을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가 되는 건 아니라거나 개정 전 형사소송법과 착각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는 노골적인 불만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정치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법원 판단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의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되는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대북송금 사건 보완 수사를 위해 수원지검 재이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구속 위기를 피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자며 정부 여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결국 근거 없는 정적 죽이기, 전쟁일 뿐이었다고 규정한 겁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이재명 대표는 다시 병원에 입원해 추석 연휴 동안 건강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이란 위기를 벗어난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을 반기면서 반격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사법부 판단으로 정치검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수용을 압박하면서 정부 규탄 문화재 등 대대적인 여론전도 예고했습니다. 체포한 가결 사태 이후 당 주류와 신경전을 벌이던 비명계는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일단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며 내홍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구속 리스크는 털어낸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 재판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친명계 원내대표 선출로 민주당 내 이재명 체제는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이 끝난 건 아니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결국 지지율 등 여론의 향배가 가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권력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선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라며 범죄 혐의가 소명된 부분을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새벽에 날아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계획했던 추석 귀성 인사를 미루고 잇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의원총회에선 사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법치 몰락 정의기가 사법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 대표의 일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도 의심된다면서 영장 기각이라는 궤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모순이란 건데 특히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를 고려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 석방, 무권 구속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영장 심사는 말 그대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가리는 것일 뿐 죄의 유무를 따진 건 아니라며 이 대표가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한 민주당을 향해선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발끈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일부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걸 거론하며 이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 또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단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여당은 구속을 피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추석 민심에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역풍 여론이 불진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YTN 나현입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한 뒤 브리핑을 열고 사법부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되지 못한 머그샷법과 보호출산제 등 법안 90여 건도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356원까지 찍으며 하루 만에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기조에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부진이 더해져 달러 강세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지켜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355원, 전날 연고점 기록 1,349.5원을 뛰어넘었습니다. 환율은 장 초반 1,356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11월 1,355.3원 기록까지 깬 뒤에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유입되고 위안화 약세가 진정되면서 숨을 돌렸습니다. 결국 0.85 오른 1,349.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강달러 추세는 미국 긴축 기조 장기화 경계심에 위험자산 대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수요가 더해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최근 10달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유럽 경기 부진과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도 이런 경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흐름은 주요국 환율과 비슷한 추세로 본다면서도 투기적 요인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한쪽에 쏠림 현상에서 불안 양상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 당국은 필요할 때 시장 안정 조치는 해나갈 것이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는 5거래일 만에 가까스로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0포인트, 0.09% 오른 2,465.07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13.20포인트, 1.59% 오른 841.02로 연휴 직전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달 코스피가 가장 낮게는 2,350에서 최고 2,710 사이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엿새간의 연휴에는 우리 외환시장과 증권시장도 휴장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외환당국이 올해 2분기 원화 가치 방어에 60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내다 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낸 올해 2분기 외환당국 순거래 자료를 보면 외환당국은 올해 2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59억 7,3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외환 순거래액은 2021년 3분기 이후 8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YTN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LH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외벽 철근 누락 관련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외벽 철근이 70%가량 빠졌다는 YTN 보도에 대해서 LH는 실제 빠진 철근의 양은 이보다는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LH가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LH 인천검단 신도시 아파트 외벽에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뒤 지난 7월 나온 보고서입니다. 애초 필요한 철근의 양을 잘못 계산해 설계도면에 적어 넣으면서 대규모 누락 사태를 촉발한 설계업체가 작성했습니다. 철근이 빠진 6개 구간에서 수직 방향으론 110mm 간격으로, 수평 방향에선 150mm 간격으로 철근이 들어갔어야 했다고 명시됐습니다. 보고서엔 이어 원래 필요한 양보다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각각 4분의 1과 3분의 1씩만 철근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근 누락률이 평균 잡아 70%에 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YTN 보도 이후 LH는 같은 설계업체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누락된 철근 비율이 최소 17%, 넉넉히 잡아도 50% 정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보고서에서는 일정했던 철근 간격이 이번 자료에서는 제각각으로 달라졌습니다. 수직 방향에서 110mm였던 간격이 최대 450mm까지 늘어났고 수평 방향에서도 최대 280mm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간격이 커지면 필요한 철근의 양이 줄기 때문에 누락된 철근 비율도 자연스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LH가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신뢰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LH가 철근량의 어떤 그 비율, 이걸 좀 약간 속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갖다가 현재 필요 철근량을 수정했을 가능성도 좀 보여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LH는 철근 간격이 늘어난 경위에 대해 설계업체를 통해 자료를 받은 거라 계산 근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설계업체 역시 YTN에 여러 차례 걸친 해명 요청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LH 감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지 관심인 가운데 신뢰를 확보하려면 LH가 아닌 외부기관이 조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LH가 누락률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하는 전면 재시공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철저한 반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교사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학부모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숨진 교사가 민원에 고통받는데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교장 교감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양동호 기자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이달 초 숨진 40대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학부모 2명이 무려 16차례나 반복 민원을 제기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3일 연속 민원을 제기한 뒤 연이어 경찰과 학교폭력위원회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는가 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또 연거푸 민원을 넣어 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거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교장, 교감 4명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숨진 교사가 상담 과정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2차례 요구했지만 학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들이 부적절한 요구를 반복하는데도 민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고통받는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지적했습니다. 관리자가 미흡하게 대처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교사노조는 수사 의뢰와 관리자 징계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원 대응팀에 또 교사를 투입하는 사례가 일부 접수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들이 일선 학교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계획안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리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통해 교육청의 교권 보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앞으로 보호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학교에 새로 배포된 생활지도 고시 안내서를 보면 교원은 수업 중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흡연 정황을 신고받으면 해당 학생에 대한 물품 조사도 가능합니다.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지도하고 문제 또는 위험 행동 학생은 물리적 제재도 가능한데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업 중에 잡담이나 돌발 행동을 할 때는 교무실이나 생활지도실 같이 미리 정해놓은 장소에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신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쿠데타를 옹호한 부적절한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방 전문가라면서 옹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야당은 신원식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꺼내들며 안보 책임자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5.16과 12.12 군사 쿠데타 등을 옹호한 인물에게 국방부 장관직을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 후보자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명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쿠데타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거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것까지 도마 위에 오르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있다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네요. 맞아요?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것 이런 그런 발언을 하셨죠.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애 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연히.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소환해 야당 공세에 맞불을 놓으면서 있지도 않은 줄리라고 하는 술집 여자로 둔갑을 시켜서 국회의원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막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신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야전과 정책부서의 주요 지휘관과 또 참모, 부서장 직위를 두루 역임하면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및 작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안보 전문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청문회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는데 여야 신경전이 팽팽해 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정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법 개정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추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고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헌법 소원을 내며 틈틈이 대북전단을 날렸던 탈북민 단체는 추가 살포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예고했습니다. 경찰에서 그 대북전단 기획부를 만들어가지고요. 3개월 동안 우리 후원자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도덕적으로 명예에도 엄청난 침입타격을 입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대북전단 살포와 함께 중단됐던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도 관심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 심리전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대북 심리전은 재개를 해서 북한에 억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언제나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는 항시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2달 만에 월북 주한미국 병사 트래비스 킹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 병사가 미군 내에서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을 받아 이에 대한 반감으로 북한으로 넘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 북으로 넘어간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월북 2달여 만에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영내에 불법 침입한 킹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킹이 미군 내에서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을 당했고 이에 대한 반감과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로 월북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냉전기와 다르게 미국인이 북한 내부에서 대내외적으로 선전 효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킹을 추방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 베이징을 통해 북한을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관광 도중 억류된 미국인은 추방 결정 발표 당일 고려항공으로 평양에서 베이징에 도착했고 2009년 억류된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도 석방 결정 하루 만에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빠져나왔습니다. 킹이 군인 신분이란 점 등을 고려해 판문점을 통해 인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 당국은 아직 북측에서 접촉해온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출산율 저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죠. 지난 7월 태어난 아기가 19,000여 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사망자는 코로나 때보다 많아서 우리나라 인구는 3년 9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태어난 아기가 7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7월 출생아는 19,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73명, 6.7% 줄었습니다. 10달째 역대 최소 기록 경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출생아 수가 13명 증가한 데 그친 걸 고려하면 사실상 2015년 12월 이래 7년 8개월째 감소세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입니다. 올해는 1분기 0.81명, 2분기 0.7명에 이어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적어지는 경향을 감안하면 0.6명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제되면서 지난 5월과 6월 증가했던 혼인 건수 역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내수 위축을 반드시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경제 잠재 성장률 하락 이런 것까지 동반하는 굉장히 큰 위기다. 사실 경제학에서 가장 큰 위기가 인구 감소 혹은 초고령화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지난 7월 사망자는 2만 8천 명이 넘어 7월 기준 역대 최다였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했던 1년 전보다 2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127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3년 9개월 연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술품에 20억여 원을 투자해놓고 수익금으로 80억여 원을 내놓으라며 갤러리 대표를 폭행하고 협박했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폭행과 협박을 위해 동원된 이른바 MG 조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갤러리. 남성 한 명이 소파에 앉아 있는 여성의 머리를 다짜고짜 손으로 내리칩니다. 곧이어 건장한 체격의 남성 3명이 더 들어와 여성을 둘러싼 채 협박하더니 벽에서 그림을 떼어갑니다. 폭행과 협박을 당한 여성은 이 갤러리의 대표. 여성을 때린 남성은 갤러리를 통해 28억 원을 투자한 투자회사 대표 30대 A씨입니다. A씨는 원하는 시기에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이자까지 붙여 모두 87억 원을 내놓으라며 갤러리 대표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MZ 조폭과 중국 동포 출신 폭력배 6명을 동원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건물 지하실에 7시간 넘게 가두기도 했습니다. 걱정은 주의지 않았고 그냥 네가 손발이 없이 살길 바래. 한 달 사이 피해자와 배우자에게 전화를 720여 통 걸 만큼 괴롭힘은 집요했는데 이들이 지난 5월부터 피해자에게 빼앗은 미술작품과 현금은 2억 8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A씨가 동원한 MG조폭 불사파와 기화조선족 폭력배들은 피해자를 차량과 사무실, 지하실 등에 감금하고 동시에 폭행 및 협박을 하였고 A씨 등 9명을 특수강도와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찰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조폭 등 공범 3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또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닌 조폭 일당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돈을 어떻게 벌어왔는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조폭들이 다른 폭행, 협박 범행에 동원된 적 있는지 살펴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대구에서 전기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0시 40분쯤 대구 두산동 드란노에서 불법 유턴하던 SUV가 마주오던 전기차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친 택시는 사고 직후 시속 188km로 돌진했고 2.5km를 달려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로 들이받고 멈췄는데 모두 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돌진한 전기차 택시에서 사고 기록 장치와 운행 기록계를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여부를 비롯한 사고 상황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원래 단독 생활을 하는 삭과 오소리가 지리산에서 함께 다니는 장면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국립공원 속 야생 동물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습지에 고양이와 닮은 동물 가족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온몸에 반전 무늬가 선명한 멸종 위기종 살귀비다. 무릉덩이에 호기심을 보이며 뛰어놀던 새끼들은 이내 어미를 따라 사라집니다. 어두운 밤 지리산에서는 동물 2마리가 빛이 반사된 눈을 반짝이며 지나갑니다. 앞서가는 오소리를 살기 뒤따르고 있는데 원래 단독 생활하는 두 동물이 함께 지내는 모습이 관찰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신기한 야생동물의 일상을 생생하게 포착한 건 국립공원 곳곳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입니다. 특히 어미가 새끼를 보살피는 장면이 많이 찍혔는데 무등산 탐방로에서 어미 고라니를 부지런히 쫓아가는 새끼 고라니가 카메라에 담겼고 소백산에서는 들꿩이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있는 하늘다람쥐와 냇가를 뛰노는 담비, 그리고 변화무쌍하고 화려한 빛깔의 팔색조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관찰됐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멸종위기종 조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다양한 야생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파악하여 서식지를 보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된 국립공원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8%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기사회생했습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892자 분량으로 이유를 설명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판사분의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안이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결정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 자체가 검찰이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서 많은 분량의 또 이 수사 자료를 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1000여 쪽 이상의 수사 자료와 수백여 장에 달하는 PPT 자료를 냈으니 거기에 맞춰서 좀 성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뭐 그냥 판사가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 때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제일 컸고요. 예. 그리고 검찰에서 가장 주요하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영장을 발부되게끔 하려는 포인트가 증거인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백현동과 쌍방울 사건, 대북송금 이 두 가지 사안에다가 아주 오래전에 있던 위증교사 사건까지 추가로 넣어서 예. 뭔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걸 입증해서 법적인 소명은 어느 정도 그냥 뭐 아주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증거인멸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좀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간 것 같은데 네. 판사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 검찰이 많은 분량의 어떤 소명 자료를 냈지만 아주 허술했다라고 네. 뭐 판단하지 않았냐. 그래서 결국에는 기각 사유를 그래도 검찰에 오해하지 않게끔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892자 기각 사유를 좀 주요 내용을 조금 전 보여드린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원영섭 단장님 이제 법률가이기도 하시니까요. 자,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근데 지금 그 위증교사하고 그 예. 백현동 건하고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건 뭐 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 관련한 공범들의 사건이 뭐 굳이 뭐 검찰에서 그 한동훈 장관이 뭐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 계속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재판들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와 관련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셨고 예. 그런 인지의 모든 이제 화살표가 가르치는 거는 이재명 대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이 많은 공범들의 사건에서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을 시킨다. 다른 네. 공범들 전부 구속됐어요. 뭐 남욱, 김만배 그리고 이제 그 이화영, 그 김성태 이런 분들 많이 구속됐는데 정작 그 화살표가 가르치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시키려고 하니까 설명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딱 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짧게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앞뒤가 뭐 본인 생각해도 말이 좀 꼬이는 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긴 그런 이제 결정문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네.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그 뭐 인천 계양에 출마라든지 전당대회 나가서 대표가 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단식 뭐 그게 진짜 단식이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탄의 정점을 법원이 찍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은 일단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이 됐는데 여기서 주요 혐의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하고 이제 대북 송금 의혹이 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게 소명이 됐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늘 설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예. 그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보면 네.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과 관련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한 의심이라는 건 결국 따지고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심이지 그 외에 상당한 의심이란 건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문헌하고도 배치되게 그 외에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이 뭐 이유 부분을 쓰면서도 약간 꼬이고 모순되는 지금 이유를 쓰신 거예요. 아니 상당한 의심이 있는데 왜 범죄의 소명은 안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판사가 네. 이유 부분을 쓰면서도 제대로 저는 모순되게 쓴 거지 이게 소명이 됐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상당한 의심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거는 네. 검찰의 그런 협박이나 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사실상 인정한 거고요. 근데 이제 신빙성 문제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만이 핵심 증인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핵심 증인은 김성태 쌍방울 대표의 예. 증인이 이제 진짜 증인이 있고 그거에 대한 부인 진술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화영 대표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다시 또 뭐 직접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한다는 게 그 자체 이유 부분에서도 사실은 납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오늘 검찰에서도 지금 원영섭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앞뒤가 좀 모순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영장 재판은 유무죄를 다투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장관과 검찰을 총지하는 검찰총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이분들은 진짜 이 사법 시스템을 정치에 종속시키려고 하나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뭐 말하자면은 이 기각된 게 뭐 죄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불과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랬어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 말대로 다 조작되고 검찰에 어떤 조사가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하는 것은 이 구속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죄의 어떤 경중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여러 법률가들이 그렇죠. 구속영장이 인용이 돼서 발부가 됐을 시에는 예. 재판에 가서 유죄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좀 본인의 예전 말과 지금의 말을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어떤 영장 전담 판사의 어떤 판결 자체가 결과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또 다른 말을 한다. 이거는 제가 사법부의 수장과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너무 신병 확보에 공들이지 말고 차라리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수사했으면 어땠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근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원래 일반 국민이 이런 이제 그 피의자였다고 하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일어났던 뭐 정성호, 박찬대 이런 분들의 그 사법방해 의혹,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그게 검찰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정당한 수사의 절차적인 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여기서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느냐. 그런데 구속영장 재청구하려면 또 체포동의안 문제가 생기고 그게 비회기에 청구하려면 12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그러면 그 기소를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선 그 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를 시키고 그리고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 자료들이 다 현출이 됩니다. 그 증거 자료를 현출되면 그러면 그 현출된 증거 자료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또 적절히 이 구속영장 기각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국민들께서 또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단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라면 구속이 될 사안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반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700일 동안 수사하지 않습니다. 400여 차례 압수수색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특히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먼지털이식으로 700일을 수사한 거예요. 이게 일반인에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두 번째 말씀한 대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받는 게 맞다. 마땅하지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어떤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지만 굳이 야당 대표를 인신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몇 번을 보냅니까? 그거 6차례 소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신을 구속시켜서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비판을 감내하고라도 가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그냥 이런 정치적인 소모전이 안 일어나도록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가면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검찰도 한동훈 장관도 공명하고 정의롭게 수사를 했다고 그거 얼마나 편안합니까? 근데 이게 너무 정치 수사로 비칠 수 있는 부담을 많이 가졌다라는 측면을 솔직히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제 원영섭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 이 부분 하나 빼고라도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관여한 데 대해서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특히 또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는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강요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선거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재명 대표 앞으로의 그 재판 일정, 향후 입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예. 해서 어떤 지금 재판 부분들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영장전담 판사의 얘기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됐으니 당연히 수혜자는 이재명 당시 지사고 대표니까 무조건 관련성이 있다는 정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의심 자체에서 그 의심 자체를 상당한을 구속을 시켜야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명을 검찰이 했었어야죠. 판사가 보더라도 아 이거 맞네.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인신을 구속해서라도 수사를 하겠다라는 확신을 들 만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어권을 줘야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재판에 가서 말씀한 대로 공판 중심주의니까 가서 증거도 나올 것이고 증언도 할 것이고 그건 다 증거로 채택이 되니까 네. 거기서 가리 문제지요. 근데 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부분들은요. 진즉 이렇게 갔었어야 됩니다. 700일 이렇게 끌 일이 아니죠. 나라가 예.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재판 과정을 한 번 더 그렇습니다. 넘어야 되는 이런 예. 상황인데요. 특히 쟁점이 된 게 증거인멸 그 부분 관련해서인데요. 법원이 현직 정당 대표라는 점에서 우려가 없다. 자, 이번에 이렇게 판단했는데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가 굉장히 커요. 그게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라고도 뭐 예.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창훈 판사와 일반 국민들의 시각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결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문제가 생긴 거고요. 불체포 특권이 생겼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구속영장의 결정문에도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된다는 걸 감안을 했다. 이런 재판의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창훈 판사가 정치 재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 일원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기준 잣대를 들이대고 구속영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아니 야당 대표면 특별히 그러면 구속영장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고위직이나 아니면 유명인이나 공적인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 그 제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그런 불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미 이런 이유를 결정문에 썼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결정문이다. 불공정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구속 위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벗어났고요. 어제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는데 어제 서울구치소 앞은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첫 일성을 듣고 오셨는데요. 사법부에는 감사, 그리고 정부 여당을 겨냥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제 많은 의원들도 가시고 분위기도 전해 들었을 텐데요. 당시 분위기는 어떤 것으로 전해집니까? 일단 이제 초유의 사태죠. 야당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구속의 기로에 있다. 예를 들면 구속이 된다면 현 정부는 야당 대표를 구속시켜서 인신을 구속시켜서 탄압하는 최초의 최근에 들어서는 최초의 어떤 사안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우리 지도부 그다음에 의원들 여러 당직자들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갔고 그다음에 이 영장 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결정이 됐을 때는 당연히 사법적인 살아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검찰이 얼마나 좀 무도한 수사를 했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국민들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종목만 바꿔서 계속 했잖아요.
종목만 바꿨습니다. FC, 성남FC, 백현동, 쌍방울 대납 사건도 변호사비 대납에서 대북송금으로 갔어요. 그리고 6차례 소환을 했고 수많은 시간 동안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저 포토라인에 세워서 야당 대표가 구치소에서 기각돼서 나오는 저 순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야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은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알겠으니 그만 괴롭히고 나를 통해서 뭔가 정책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여야가 손을 잡고 뭔가를 해볼 생각을 합시다. 내가 여기까지는 참겠다라는 메시지를 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발언의 해석을 해주셨고 네.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도 거의 뭐 축제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의원들 중에서는 복덩이다 뭐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조금 더 이 체제가 공고화되는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장은 이제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구심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총선 시점에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구심력이 보통은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또 굉장히 좀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굉장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명계가 위축될 가능성도 좀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제 잠시의 문제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산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아직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구속이 돼서 감옥에 있으면 그러면 비대위 체계로 전환되면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진짜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속이 안 되고 그대로 당대표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재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빠른 거는 이번 올해 내에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민주당이 새로운 사법 리스크의 시즌2로 다시 진입하게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라 검찰 리스크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는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 사법 리스크를 초래했다고 봤을 때는 검찰이 더 이상 이제 다른 골목을 찾아갈 길이 없어요. 이 수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야당 대표를 정말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했고 정치적 수사라는 말도 다 무시하면서 갔는데 영장이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죠? 또 다른 건으로 또 영장을 청구하고 또 체포영장을 해서 또 국회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이 또 보란 듯이 구속시키겠다고 합니까? 그때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가 사법 리스크가 이쯤 되면 본인의 재판 이후에는 사라져야 되고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 사라졌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시는 보는 이유는 더 이상 검찰이 무리하지 않는다면 정말 지금까지의 행태가 아닌 정말 뭐 꼭 필요한 수사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의 행태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수사 방식이 너무나 이거는 정치 수사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여기서 이제 멈추면 사법 리스크도 멈춘다. 저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 나오기 전 그 문 안에서 교도관한테 인사를 하는데 이제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이런 장면이더라고요. 우원식 의원이 오늘 SNS에 올렸던데요. 여기에 또 강성 지지층이 또 찬양의 글을 올리고 뭐 오늘 이랬던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게 우연히 찍힌 것이겠죠. 우원식 의원이 이제 현장에 가셨다가 아마 이제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는 장면을 찍은 것 같아요. 뭐 저게 연출된 장면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몸도 힘들고 하지만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원래 이재명 대표가요.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다음에 뭐 저 개항에서 국회의원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또 모든 국민들에 대한 또 유권자에 대해서 저렇게 뭐 허리를 숙이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강성 지지층 특히 적극 지지층으로 해야겠죠. 그분들께서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보기에 좋잖아요. 저런 모습들을 보면은 환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다른 정치인들도 본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당무에 바로 복귀했고요. 첫 당무로
강서구청장 선거를 챙겼는데 강서구 선거는 전국 선거다. 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이제 10월 11일인가요?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지금 이 영장 기각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제 그 가는 게 민주당의 강서구청장 선거에 유리한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확실치 않다고 봐요.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에 자주 나타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그 단식이든 아니면 방탄이든 이런 많은 이슈들이 결국 이제 적어도 그 선거 자체 국민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는 확실히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구치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20일 이상 단식한 분의 모습인지는 전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 그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그 단식이 여러 가지 뭐 많은 그게 진짜 단식이냐라는 논의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믿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그런 것은 일종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그런 국민에 대한 기만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강서구에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는 걸 후보가 안 바랄 거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국민님이 바라든 안 하든 간에 대표가 좀 시간이 되면은 오시려고 할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재보궐선거라는 건 전반적으로 좀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통상 재보궐선거는 지지층 결집입니다. 지지층이 얼마만큼 양쪽에서 결집해서 새로 보여주느냐. 그리고 나서 중도층 쪽에 표를 더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전략들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몸이 좋아지신다면 오면은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국민의힘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태우 후보 자체가 태생부터가 과연 후보로서 적합한가. 두 번째,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 자체가 뭐 충청권을 잡겠다 해서 뭐 정진석 의원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의원들을 보내지만 그게 더 역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출연은 국민의힘이 반기는 게 아니라 두려워야 될 대목이지 않냐.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곧바로 여권을 향해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는데요. 자, 한 장관도 퇴근길에 직접 입장을 냈죠.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관련자들과 실무자들이 거의 20여 명 넘게 구속되어 있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사건 모르잖아요. 이게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네, 한동훈 장관의 퇴근길 발언인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파면, 해임 건의, 뭐 탄핵 다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이제 그 이태원 참사 있을 때 그때도 뭐 해임 건의, 파면, 뭐 국정조사 다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냥 상투적인 재판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게 결국 뭐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했지만 결국에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각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화살표가 향하는 어찌 보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 수사도 수사고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 관련자들의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더 상세한 부분이 국민들께 현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자, 법리 검토 후에 민주당에서 고발도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고발합니까? 일단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의도성이 있다. 말하자면 야당 대표에 있어서만 유독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뭐 이제 직전에 보면 지금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 30분 넘게 세세하게 다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낭독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례로 남기면 안 될 부분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하고 핸섬한 이미지, 뭐 뭔가 멋있는 이미지를 좀 보여주려고 되게 국민들한테 노력했고 또 나름 또 어떤 팬덤층도 생긴 걸로 아는데요. 지금 오늘의 모습은 조금 앞뒤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 민주당이 어떻게 잘하시죠? 이거는 말하자면 비아냥이잖아요. 민주당도 영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 측에서 알면 안 된다. 당대표가 되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대범죄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속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가짜 소설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가짜 소설을 유포해 놓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안 진다? 그거는 무책임한 행정가이자 정치를 하시려고 하면 정치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게 돼 있는데, 자, 한동훈 장관의 발언 좀 길긴 했는데 이게 법리 검토 후에 고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해당이 됩니까? 근데 그게 혐의가 많아서 긴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많고 그 사건 하나마다 사실관계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요. 그게 특히나 이제 뭐 백현동 관련한 그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은 그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대장동도 굉장히 복잡했고, 그리고 이제 그 쌍방울 관련해서도 하나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북 송금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복잡한 혐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 예. 복잡한 혐의를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피의사실 공표죄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면 좀 본인이 잘 알고 그 국회의원들이 그 표결을 하는 게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그 표결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그래서 그 정상적인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밖으로는 정부 여당에 대한 반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비명계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이원욱 의원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결의를 하고. 그렇으면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이 거의 당론과 가까웠는데 이번에 오히려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당론을 준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원욱 의원은 가결파 때문에 당이 오히려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은요. 외상값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선택이 주목이 되는데 응징이냐 화합이냐. 자, 어떻게 당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재 영장 기각이 된 이후에 가결이 되고 나서 조금 감정적으로 고조됐었어요. 격앙된 부분이 있죠. 친명 의원들께서는 이게 뭐냐. 배신자 프레임을 하면서 색출해서 뭐 징계까지 한다는 그 메시지는 이제 감정적인 어떤 얘기였고, 비명측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의원들께서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겠죠. 이현욱 의원 얘기는요. 결과론적으로 가결이 나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기각을 나오니 결국에는 어떤 이런 사법적인 이런 부담감을 털어낸 게 아니냐. 뭐 두 분 다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쳐낼 것인지 않을 것인지.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나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를 했지만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안아주고 상생하는 정치를 하자고 했으면 그게 비단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현 정부 전국 운영을 어떻게 좀 포용하고 통합하고 화합하면서 협치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주문이라면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할 것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친명 비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긴 역사 속에서 이 두 의원들도요. 오랜 독재 부분, 그다음에 이 잘못된 정권과 투쟁하고 싸워왔던 한수밥을 먹던 식구들 아닙니까? 네. 가족이잖아요. 근데 식구와 가족 간에 무슨 외상값이 있겠어요? 지금은 단지 현재 좀 감정이 상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네.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상값은 없다. 가족끼리 외상급은 네, 없죠.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 어쨌든 이 개파 간의 화합을 앞으로 어떻게 이뤄낼까 이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데 자, 오늘 아침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의총 분위기가 180도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격앙된 분위기도 읽히고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읽히던데요. 자, 어땠습니까? 사실은 저 포함해서 예. 많은 이제 법조인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 계신 많은 법조인들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발부되면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실 예측 불허의 그런 구속영장 기각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웠을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혹스러운 건 뭐 분명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순차적으로 또 민주당의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되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정치라는 게 또 순리대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제 뭐 이런 결정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예.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 나갈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열이 정비돼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밝은 표정의 민주당 그리고 다소 좀 어두운 표정의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습 저희가 그래픽에 좀 담아봤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김기현 대표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수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 석방, 무권 구속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사법부를 비판하는 이런 발언들이 좀 많았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 분위기는 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일단 당혹스럽겠죠. 네. 지금 야당 대표의 오랜 기간의 수사와 압수수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입증을 못했어요. 아까 이제 문 변호사님께서는 이 한동훈 장관이 이 긴 시간을 얘기한 게 혐의가 복잡해서라고 하는데 예. 그 혐의를 복잡하게 만든 건 검찰이에요. 짜 맞추려다 보니까 혐의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 김기현 대표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아니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져야 될 부분들을 본인이 지금 나서서 수습을 한번 해보겠다는 일성인데요. 네. 제가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김명수 대법관은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라인들이요. 그러면 색출해서 거기 다 그만두게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본인도 법률가고 하면서 논리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추석 밥상 민심에서 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이요.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살아 돌아오면 분당갑에서 붙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말입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을 향해서 한 말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양쪽 의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사람은 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분당갑에서 다른 어떤 뭐 경쟁 잠재적인 공천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같은 급이 되는 사람은 나니까 내가 또 여기서 또 나은 그런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 이재명 대표와 선거를 뭐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적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출해 주시는 게 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 짧게 질문 하나씩 드릴 텐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 처한 부분이 지금 2030 남성들에게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고 진중권 교수가 바로 반론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서 발언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논리를 떠나서요. 네. 일단은 이제 정치인은 아니시지만 모든 발언에서 상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대, 성별, 그다음에 장애 여부. 이런 부분들, 특히 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히 상가해야 되는데 특히 그 세대, 연령별로 해서 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요. 이거 헤어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논리가 유시민 전 이사장한테는 있겠죠. 네.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그 대상 자체가 조금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냐. 네. 나는 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이고요.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뭐 특정 계층, 특정 세대를 향해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게 저분이 과연 과거에 뭐 장관도 하셨던 그런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시는 건데 뭐 총선 시즌이 다가와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이제 그 과거에 약간 합리적이었던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굉장히 추하게 늙고 계시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 관람가. 좋잖아요. 집에 간다는 게.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 먼저 먹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뭐 이제 뭐 지금 한 1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일찍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미처 예매를 하지 못한 한 귀성객은 직접 피켓을 만들어 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좌석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열차 난간에 기대섰지만 그리 불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짜증나시죠? 예, 짜증나요. 예, 죽겠어요. 선물과 제습거리 등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대문 시장 등을 찾아 차례 준비도 서둘렀습니다. 한가위의 풍요로움은 넘쳐납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나선 꼬마도 추석 한가위는 신나고 즐거운 명절입니다. 손녀딸 뭘 좀 사줄까 하고 선물 사러 나왔어요. 아버님 위해서는 셔츠를 준비하고 어머님께는 양산을 준비했습니다. 고향 내려가기 전 고궁을 찾은 가족들은 신명나는 민속놀이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널뛰기 하고 하다 쏘는 거 하고 그랬어요. 추석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명절입니다. 올 추석엔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엄마가 기다리니 고향에 가니까 좋죠. 날아갈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내려갑니다. 할머니 먹고 싶어요. 빨리 갈게요. 네, 올해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엿새 동안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몰려드는 귀성객과 여행객으로 공항은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저마다 양손엔 선물을 가득 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늘길을 통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가니까 형제들도 만나고 싶고 좀 기분이 즐겁죠. 항상 가서 본다는 게.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의 관문, 제주공항에도 종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제주엔 귀성객과 관광객을 합쳐 모두 28만 5천여 명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를 맞아가지고 같이 함께 지내려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제주도에 여행 왔습니다. 엿새간의 황금 연휴로 지난해 추석 때보다 쉬는 날이 늘면서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천공항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든 탑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줄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휴 전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하루 평균 17만 3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의 3배로 코로나19 이전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4박 5일 상하이 여행 갑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마침 추석 때 이렇게 다 같이 가족여행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신경 써줘서 여행을 데리고 가줘서 기분이 좋고 그냥 신납니다. 중국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게 기대됩니다. 연휴 기간 김포와 인천 등 전국 공항 15곳의 이용객은 287만여 명. 김포와 김해는 연휴 첫날, 제주는 다음 달 1일, 인천공항은 2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귀성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넉넉한 한가위를 만끽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을 오선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귀성객을 가득 태운 열차가 들어옵니다. 일찍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손을 잡고 줄지어 내립니다. 갖가지 선물로 두 손은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2년 만에 내려왔고 오랜만에 마스크 빼고 그냥 신나게 내려온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내려갔으니까 어머니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시장도 가고. 손주를 얼싸안는 할아버지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낸 직장인들에겐 가족을 볼 수 있는 추석 연휴가 꿈만 같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좀 갔다가 좋은 시간 좀 보내고 명절 때 같이 시간 보내고 한 이틀 있다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고속버스 터미널 대기실도 평소보다 북적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귀성객은 더 많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이동에 지칠 법도 하지만 얼굴엔 피곤함 대신 기쁨이 가득합니다. 부모님 뵈러 왔고 부산에 오는데 차도 막힐 것 같고 내일 오면은 표도 없을 것 같고 해가지고 오늘 미리 왔어요.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이동이 예상되는 인원은 4천여만 명. 힘든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어머니 품 같은 고향을 찾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다음 달 3일까지의 추석 연휴 동안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코레일은 이번 추석 연휴에 이동 인구가 지난해 대비 27% 늘어난 4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용 열차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열차 운행 횟수는 718회, 공급 좌석 수는 34만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때 1,356원까지 찍으며 하루 만에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미국 긴축 장기화 기조에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부진이 더해져 달러 강세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잠시 지켜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355원, 전날 연고점 기록 1,349.5원을 뛰어넘었습니다. 환율은 장 초반 1,356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11월 1,355.3원 기록까지 깬 뒤에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유입되고 위안화 약세가 진정되면서 숨을 돌렸습니다. 결국 0.85 오른 1,349.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강달러 추세는 미국 긴축기조 장기화 경계심에 위험자산 대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수요가 더해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최근 10달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유럽 경기 부진과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도 이런 경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흐름은 주요국 환율과 비슷한 추세로 본다면서도 투기적 요인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한쪽에 쏠림 현상이어서 불안 양상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 당국은 필요할 때 시장 안정 조치는 해나갈 것이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는 5거래일 만에 가까스로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0포인트, 0.09% 오른 2465.07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13.20포인트, 1.59% 오른 841.02로 연휴 직전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달 코스피가 가장 낮게는 2350에서 최고 2710 사이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엿새간의 연휴에는 우리 외환시장과 증권시장도 휴장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대전 초등교사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학부모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숨진 교사가 민원에 고통받는데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교장, 교감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양동은 기자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이달 초 숨진 40대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학부모 2명이 무려 16차례나 반복 민원을 제기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3일 연속 민원을 제기한 뒤 연이어 경찰과 학교폭력위원회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는가 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또 연거푸 민원을 넣어 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거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교장, 교감 4명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숨진 교사가 상담 과정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2차례 요구했지만 학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들이 부적절한 요구를 반복하는데도 민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고통받는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지적했습니다. 관리자가 미흡하게 대처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교사노조는 수사 의뢰와 관리자 징계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원 대응팀에 또 교사를 투입하는 사례가 일부 접수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들이 일선 학교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계획안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리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통해 교육청의 교권 보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이 시행되면서 대검찰청이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일선검찰청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하면 신속히 불기소 처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대검은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와 기본권, 교사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율 저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죠. 지난 7월 태어난 아기가 19,000여 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사망자는 코로나 때보다도 많아서 우리나라 인구는 3년 9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태어난 아기가 7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7월 출생아는 19,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73명, 6.7% 줄었습니다.
10달째 역대 최소 기록 경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출생아 수가 13명 증가한 데 그친 걸 고려하면 사실상 2015년 12월 이래 7년 8개월째 감소세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입니다. 올해는 1분기 0.81명, 2분기 0.7명에 이어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적어지는 경향을 감안하면 0.6명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제되면서 지난 5월과 6월 증가했던 혼인 건수 역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내수 위축을 반드시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경제 잠재 성장률 하락 이런 것까지 동반하는 굉장히 큰 위기다. 사실 경제학에서 가장 큰 위기가 인구 감소 혹은 초고령화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지난 7월 사망자는 2만 8천 명이 넘어 7월 기준 역대 최다였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했던 1년 전보다 2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127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3년 9개월 연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검찰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냐인데 신병 확보 실패로 수사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2년간 이어온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대표 구속을 자신했던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공개적으로 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영장 기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수사팀도 구속 수사는 법이 정한 한 절차에 불과하다며 구속 여부에 상관없이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입증됐다며 파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입니다. 이제 검찰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 영장 재청구냐 불구속 기소냐입니다. 물론 여권에서 법원 영장 기각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단기간 내에 영장 재청구 카드를 꺼내진 못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보강 수사에도 또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구속 시도로 앞으로 수사와 재판까지 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 백현동과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묶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불발되자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화동 인유로 428억 원 약정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남은 이 대표 수사도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달부터 정기 여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를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34.4%, 국민의힘은 27%로 오차 범위를 넘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전날과 당일에 진행됐는데 민주당 지지층 결집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2명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YTN이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가 34.4%, 국민의힘은 27%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오차범위 넘는 격차로 많게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무당층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전날과 당일에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사이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층이 결집에 나선 게 당 지지율에 반영된 걸로 읽힙니다. 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 민주당은 40, 50대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선 양당 지지세가 비슷했지만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민주당은 호남과 경기,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걸 어떻게 보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개인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유권자가 47.6%,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수사라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정당한 수사, 민주당 지지층은 탄압이란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대표 체포안 가결 이후 내홍을 겪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유권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 아파트 4만 7천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 R114는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물량이 4만 7,82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경기 2만여 가구, 서울이 10,000여 가구, 인천 4,900여 가구로 수도권의 전체 물량 70%가 집중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조 8천억 원가량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추석 연휴 전 10영업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가 3조 8,48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순 발행액은 8%, 3,338억 원 감소했습니다. 한은은 추석 연휴 기간이 늘어났지만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확대 등에 따른 화폐 수요 둔화로 발행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은 빼앗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경찰이 100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윤흥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 코인 형태로 해외에 유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에 주목한 경찰.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책을 논의하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이 확인돼 이용 정지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의 339개 계정에 무려 122억 3천만 원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 503명을 특정했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103명에게 40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4년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도 1,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은 기존 대출을 낮은 이율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1,600만 원을 건넨 뒤 소가리를 하다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진짜 많이 도와주나 보다. 저희 어려운 형편에. 현행법상 시중은행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기관으로 취급되지 않아 동결까지만 가능하고 환급은 이뤄지지 않는데 이번엔 경찰이 묶여있던 거래소 계정의 입금 내역을 역추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게 된 겁니다. 현행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속한 환급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빈 공간을 경찰 활동을 통해서 메꿀 수 있었다는. 경찰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 추가로 확인되면 계속해 환급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피해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거래소나 경찰관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혹시 모를 추가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골목길 차량 접촉 사고 시비 끝에 흉기 난동을 부려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경북 구미시 현곡동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피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올렸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서울의 한 지구대에 자수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불만이 많았지만 실제로 김 의원을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흉기를 들고서 어머니를 폭행하던 중학생 A군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군은 어젯밤 9시쯤 집 안방문을 야구 방망이로 부순 뒤 방에 있던 어머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어머니 신용카드로 인터넷에서 2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결제를 취소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한 예식장에서 불이 나 3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불꽃놀이가 불이 잘 붙는 불법 자재로 만들어진 천장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불이 번지며 큰 피해를 냈습니다. 보도에 기정우 기자입니다. 바닥에서 솟구친 불꽃이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샹들리에 옆 천장으로 불이 번집니다. 다른 각도. 춤을 시작하려는 신랑 신부 옆으로 불붙은 천장 조각들이 떨어집니다. SNS에 올라온 화재 순간 영상들입니다. 불난 예식장이 있는 곳은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의 함다니아. 수도 바그다드 북서쪽 약 335km 떨어진 모술 외곽으로 기독교 소수민족 거주지입니다. 밤 10시 넘어 난 불은 순식간에 건물을 무너뜨리며 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100명을 훌쩍 넘겼고 현지 언론사들은 부상자도 15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중화상을 입은 환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والله زربيان يعني زربيان صوت من بتواوتي يعني وأوتيرش تقريبا نسبي صوتين تقريبا ثقاتا بينجح حتى شش صرصات يعني باشني راستي زربيان باشنا. 불 꺼진 뒤 철근 뼈대가 무너져 내린 현장엔 타버린 의자와 주인 잃은 신발이 참혹했던 순간을 말해줍니다. والله لا شنو يعني وصارت النار بس هذه الاطفائيه هذه قبل 7 لترات 8 لترات بس سوى هيك انطفى كل هذا كان هذا الشعب كله نقذ. 이라크 당국은 해당 예식장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소재로 외관을 꾸민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불 붙으면 몇 분 만에 무너지는 저가 건축재를 쓴 탓에 피해를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AP통신은 기독교인 거주지에서 일어난 이번 화재가 지난 20년 동안 알카에다와 IS 이슬람 국가의 표적이 됐던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덮친 또 다른 재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돌연 경질된 칭강 전 중국 외교부장이 유명 TV 진행자인 푸샤오텐과 내연 관계였으며 푸샤오텐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푸샤오텐이나 중국 외교당국과 가까운 소식통들을 인용해 봉황TV 진행자인 푸샤오텐이 칭강과 내연 관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푸샤오텐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졌으며 현재 중국 정부가 칭강과 푸샤오텐의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전 세계 대중음악계 주식 부자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빌보드 기사에 따르면 방 의장은 스포티파이의 공동 창립자 다니엘 아크와 마틴 로렌손에 이어 세계 대중음악 회사 주주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은 31.8%로 25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4,389억 달러, 3조 4,389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내일부터 엿새간의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연휴의 첫날인 내일은 점차 날이 개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지겠고 특히 강릉 29도 등 동쪽 지방에서는 제법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 내리고 있는 약한 비나 빗방울은 새벽 중에 모두 그치겠지만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른 시간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은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27도,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영동에만 비가 내릴 뿐 연휴 내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당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연휴 후반에는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